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날이 부쩍 포근해지면서 봄농사가 시작된 농촌도 분주해졌습니다. 겨우내 쉬었던 농기계도 다시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마음이 바빠져서일까요? 오랜만에 농기계를 다시 써서일까요? 안타깝게도 농기계 관련한 사고 소식이 간간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으로 도로를 달리는 것과는 다르게 농기계로는 좁은 농로나 비탈진 경사로를 이동하는 일이 많은데 이런 경우 추락의 위험이 높습니다. 경운기나 트랙터 등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서 전복되거나 추락할 경우에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막기 위해서는 사용 전후로 농기계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농기계 뒤쪽에 과다하게 물건을 쌓는 일도 피해야겠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농기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고요.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사고 일어나는 일 없도록 오늘도 다들 안전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늘 하던 일, 평생을 해왔던 일, 이런 일일수록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3, 4월 또 수확철에 농기계 안전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요. 원인 역시도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다들 안전하게 봄농사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오늘의 힌트 내용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역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재료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다르죠. 그래서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하도록 식단을 짜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것은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어슷선 오이랑 같이 썰어 넣고 매콤새콤한 양념을 더해 무쳐도 좋지만 돼지고기와 함께 먹었을 때도 궁합이 기가 막힙니다.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식재료인 이것에는 비타민 A, B, C가 풍부하고 무기질과 칼슘이 풍부해서 육류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된장국에 넣거나 전을 부쳐서만 드셨다면 돼지고기와 함께 요리해보시는 것도 추천할게요. 자,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오늘 아직까지 감이 안 온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노래 힌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아버지는 나기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 마을 아저씨 댁에 고추 먹고 삐 소리가 나는 부분에 들어갈 이것. 이제 다들 아시겠죠? 입안 가득 봄을 부르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달걀 얘기를 나눴는데 이번엔 대파입니다. 대파 가격이 워낙 올라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집에서 길러서 먹는 팥테크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대파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른 원인이 뭡니까? 네,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전국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겨울 대파 물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 2월 도매시장의 대파 반입량은 3만 6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 4천여 톤보다 50% 이상 감소했는데요.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겨울 대파는 지난해 4월에서 6월경에 아주 심기를 했는데 8월에 아시다시피 긴 장마와 태풍이 왔죠. 거기서 1차적으로 타격을 입은 데다 올해 1월 북극발 한파까지 닥쳤습니다. 작황이 회복될 새가 없었던 건데요. 이 때문에 평년보다 대파 단수가 줄고 풍미도 좀 떨어졌다는 게 산지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틈에 또 대파 수입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파값이 고공행진을 벌이는 와중에 수입업자들이 앞다퉈서 중국산 대파 수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5일까지 신선 대파로 환산한 대파 수입량은 7,600여 톤으로 추산이 됩니다. 평년 같은 기간 수입량과 비교하면 25%나 많은 양인데요. 특히 3월 1일에서 5일 사이 수입량이 1,190톤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며칠 사이에 거의 한 달 수입량에 가까운 물량이 들어온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봄 대파가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수입량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입량이 늘면 농업인 입장에선 참 속상한 일인데 소비자는 대파 한 단에 6,000원 넘게 주고 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지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예상하셨겠지만 산지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남 진도 등 대파 주산지 농가들은 대부분 이미 1월 초에 이른바 밭대기 거래, 포전 거래를 다 마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평당 8,000원에서 12,000원 선의 대파 밭이 거래가 됐는데요. 평당 6,000원 안팎 끼던 예년에 비하면 그때도 좋은 값이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대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산지에서는 밭을 다 갈아엎었고 4년째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사를 짓다 보니 농가들은 밭대기 거래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산지 대파 가격이 들썩인 건 1월 초에 한파가 지나간 후입니다. 언피해가 심해서 새순이 날 때까지 수확을 늦춰야 하거나 단수가 예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드는 대파밭이 속출한 겁니다. 상인들 사이에 밭대기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한 달도 안 돼서 포전 가격이 평당 3만 원으로 치솟았고요. 최근에는 평당 5만 원을 넘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언론에선 대파를 금파라고 하는데 농가들 입장에선 이건 좀 딴 세상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농가들은 좀 씁쓸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은 이번 사태로 농가들이 주머니를 좀 두둑하게 불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농가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농가들은 또 올해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면 내년에는 재배 면적이 늘면서 가격 폭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남 진도에선 내년산 대파 파종 준비로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농협 관계자는 상토 판매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대파 재배 면적이 급증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농가들은 가격이 폭등해도 좋아할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의 이 가격 추세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나요? 네, 전문가들은 이달 중순부터 대파값이 내림세를 보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농경에는 이달 대파 1kg 상품 평균 경락값을 4,500원 내외로 전망했는데요. 수입량이 대폭 느는 데다 양호한 기상 여건 덕에 겨울 대파 작황이 회복되면서 강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농식품부 또한 작황 회복과 또
채소 가격 안정제 물량 400톤 출하 등으로 인해 시세가 하향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산 대파가 대량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4월 들어서 국내산 대파 출하가 급증하면 가격이 아주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정부가 농지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냈다고요? 네, 농지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가 최근 농지연금 담보농지 조건을 강화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농지연금은 본인이 경작하던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고령농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런데 도시민들이 농지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부정수급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경매학원과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농지연금 부정수급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례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걸 이제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곳에서 이걸 강의 형식으로 알려주기도 했군요. 예. 시행규칙을 그럼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네, 현재 시행규칙에서 농지연금의 담보가 되는 농지의 조건은 지원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또 담보농지 채권 최고액이 평가액의 15% 미만일 것, 그리고 압류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닐 것, 이런 정도였었는데요. 농식품부는 현재 조건에다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또 거주지 인근의 농지 등만 농지연금 담보농지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농지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최근 떠오른 가운데 농지연금 부정수급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자, 지난주 초중고 새학기가 시작됐는데 개학을 누구보다 기다렸을 낙농가 또 우유업계 지금 표정이 어떤지 좀 들여다보셨다고요? 네, 개학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았던 낙농가와 우유업계가 소갈이만 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우유급식 입찰 진행률이 평년보다 더딘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개학 후 지금 2주 차인데도 전국의 우유급식 입찰 진행률은 절반을 밑도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징검다리 등교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학생들은 매일 등교 수업을 하는 대신에 주 2회 등교하는 등 대부분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유급식 물량을 얼마나 체결할지 또 입찰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코로나19가 불러온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할 수 없는 학교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그 우유 급식에 들어가는 원유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하루 평균 학교 우유급식 물량은 570톤 정도인데요. 이게 전국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원유량의 8%에 이릅니다. 우유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낙농가와 유업계가 받는 타격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봄이 되고 기온이 오르면서 농가와 유업계에서는 차규량 그리고 집유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쌓여만 가는 원유도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원유는 무한정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간에 한계가 있고요. 또 이거를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멸균우유나 탈지분유 같은 걸로 가공을 해야 하는데 2차 가공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업계의 경영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유는 사정이 이렇고 그러면 그 친환경 농산물 납품하는 그 농가들 사정도 우유와 크게 다르지 않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다행히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지 않는 3월이라서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4월부터입니다. 그때가 되면 친환경 농산물 수확도 본격화되고 또 등교 수업 여부도 확실히 결정이 될 텐데 만약에 이때 등교 수업에 차질이 생겨버린다면 농가들은 그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에 이 친환경 농가들이 밭을 다 갈아엎는 모습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러미 사업을 실시해서 가정으로 보내주기도 했고요. 네. 올해도 그런 양상이 또 되풀이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올해는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친환경 그 농산물을 경작하는 농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가 바뀌고 새 학기가 시작된 건데 또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또 뭔가 좀 선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농수산 뉴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귀한 음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밥상 입맛음식가인 하미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 강원도의 힘이라고 부를 그 맛 좋고 몸에 좋은 봄나물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 그날 이제 그날 메뉴로 봄나물 준비해서 정말 가족들과 드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 시장에 많이 나와 있죠? 네, 이제 봄나물들이 정말 봄은 나물의 계절이라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시기에 봄나물을 왜 먹어야 하나 이런 걸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그게 맛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입맛 음식은 그렇게 그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그 지역의 음식들을 발품 팔아서 만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이 요즘에 이런 맛이 좀 없어진 것 같아라고 느끼는 게 이 쓴맛과 신맛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단짠 네. 얘기하니까 진짜 그죠.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됐군요. 예. 네. 근데 저는 또 약간 커피 매니아기도 하고 그 쓴맛에 대한 맛이 꼭 있어야지만 이 단맛이 더욱 달게 느껴지고 네. 또 이 짠맛도 사실 중화시키는 역할들을 늘 쓴맛과 신맛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식단에 계속 이 사라진 이 맛이 너무 아쉬운데 이 봄나물 때 되면요 저는 정말 이 시와 때 중에 이 봄이 제일 기다려지는 이유가 나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향과 이 쓴맛과 이 부드러운 맛, 그러니까 부드러운 맛과 식기 편한 채소가 정말 우리 주변에 많아지는 요즘에 이 산에서 추위 속에서 얼었다가 녹았다가 그 햇빛과 바람이 빚어서 만든 이 나물의 맛, 그 땅의 맛이 참 그리운 이 시절을 이 봄 나물로 지금 막 정말 즐기고 시작했습니다. 야. 그래서 이맘때부터 초여름 전까지만 사실 먹을 수 있는 나물 음식법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채취할 수 있는 나물의 종류도 달라지는데 주로 이른 봄, 지금부터는 이제 냉이,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는 달롱이라 부르는 달래, 그 다음에 지창게, 지친게로 부르는 지친게, 그리고 4월에는 또 취들이 많이 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햇잎이나 원추리가 나고, 그 다음에 여름이 좀 가까워지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릅부터 고사리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외에도 봄에는 질경이라든지 쌉술삭, 잔디삭 이런 나무들이 나니까 여름이 되면 나물이 쓴맛이 강해지니까 그때부터는 또 못 먹거든요. 예. 그래서 요맘때부터 충분히 이 나물의 계절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땅 맛을 전해주는 약간 씁쓸하면서도 새콤하게 만들어 먹는 봄나물. 네. 지난주에 그 강원도 화전민 시간에 정말 실제 목소리도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네. 오늘도 한번 이어가 보죠. 어떤 얘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강원도 하전민이었던 분들에게 한 50가지가 넘는 나물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실은 이게 말이 50가지지 어떻게 이게 독초인지 약초인지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아셨냐고 제가 너무 많이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음식법들이 하나하나 어르신들의 부모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특별하다고 느꼈던 것이 이 나물들을 하나하나 해먹는 요리법부터 보관법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웠던 입맛 음식 중에서 조금 우리 식탁으로도 바로 해먹을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오늘 또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첫 번째는 곤드레 옥수수 반대기였는데요. 이 곤드레라는 나무를 사실 우리 거의 말린 걸로 많이 드셔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죠. 보면 이렇게 약간 특별한 맛이 느껴지지 않는 부드러운 맛이 좀 특징이었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실은 곤드레는 생으로 많이 강원도 가면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제가 곤드레가 왜 이렇게 많이 드시나 하고 유독 곤드레를 많이 드시는데 왜 이렇게 드시나 하고 봤더니 곤드레는 많은 나물들 중에서도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없는 탈이 없는 정말 이렇게 부드러운 나물이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먹어보면 보드랍고 그다음에 막 쓴맛이라던가 막 여러 맛 향이라든지 이렇게 강하지 않아서 실은 쌀이 나지 않던 강원도에서는 곤드레 반 쌀이라든지 뭐 옥수수 밥 이런 걸 넣고 많이 끓여 먹었던 그냥 밥 대용으로 먹었던 나물이기도 했다더라고요. 포만감을 줄 수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 소금을 약간 넣어서 이 곤드레 옥수수 반대기는 약간 떡처럼 먹는 나물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우리 찰밥을 넣는 대신 옥수수를 넣어서 해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옥수수 곤드레 떡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소금을 약간 넣어서 옥수수 가루같이 버물려서 주물러서 반죽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가루가 골고루 묻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손바닥으로 눌러서 찌면 되는데 이때 곤드레는 생으로 이제 송송송 썰어요. 약간 한 1cm 간격으로 송송송 썰어가지고 네. 금방 말씀드렸던 옥수수 가루랑 같이 버무려가지고 소금 조금 넣어서 이 반죽을 만드는 거죠. 떡 반죽 하듯이. 그렇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빚어서 손바닥으로 꾹 눌러서 찌면은 이제 좀 고소하고 이 곤드레 나물이 잘 씹히는 반대기 말하자면 옥수수 떡이 완성됩니다. 야, 맛있겠네요. 네, 오. 고소한 맛이 참 좋더라고요. 네. 진짜 구수한 맛이라는 게 딱 연상이 되는데 생곤드레 나물을 먹으면 네, 네. 진짜 훨씬 더 향이 좀 더 풍부할까요? 어땠습니까? 네, 그 곤드레는 실은 잠깐 말씀드렸듯이 향이 막 강한 나물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 묵은 나물로 항상 묵나물로 먹었던 그렇죠. 곤드레 나물은 실은 그 색깔이 거의 좀 검은빛이 돌잖아요. 근데 이렇게 갓 채취한 곤드레 나물은 정말 입에서 약간 포들포들 씹히면서도 은은하게 씹히는, 은은하게 향이 나는 그 곤드레 향이 정말 이 봄나물이다. 정말 이게 묵은 나물이 아니라 봄에 먹는 나물이 정말 곤드레 나물이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그 싱싱한 맛이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갓 채취한 건 어떤 식으로 해 먹으면 더 그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살짝 쪄가지고 예. 우리 나물은 음식법이 제일 중요한 게 많은 갖가지 양념을 넣으면 나물 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 은은한 맛이. 그래서 약간의 국간장이랑 살짝의 우리 마늘이라든지 양파 같은 것들을 살짝만 지지겨서 넣고 그다음에 나물을 해서 마지막에 들기름 같은 거를 넣어서 먹는 나물 무침도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곤드레밥. 저는 제일 나물밥 중에서 곤드레밥이 맛있더라고요. 네. 그 부드러운. 그래서 곤드레를 많이 썰어 넣어서 밥을 하실 때 곤드레 위에다가 먼저 그냥 생으로 넣는 게 아니라 이 나물 음식법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밥으로 해 먹던 뭐 아까 왜 우리 곤드레 그 반대기에서 떡을 해 먹던 나물을 무조건 먼저 데쳐서 살짝 무친 후에 밥에 넣던 그 떡에 넣어야지 이 나물의 그 맛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곤드레 나물 밥을 할 때도 꼭 곤드레를 한번 살짝 데친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깨라든지 들기름이나 참기름 그리고 약간의 국간장 넣어가지고 손으로 조물조물 묻혀야지 이 나물 안에 그 양념이 잘 배어 들어가요. 그래서 나물 음식법의 제일 중요한 거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는 조물조물 손으로 꼭 조물조물 묻혀서 양념을 나물 안에 배이게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유,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곤드레가 아무리 먹어도 탈이 안 난다는 거, 많이 먹어야겠어요. 예. 네. 자, 다음 입맛 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 질경이에요. 여기 질경이는 이제 된장국으로 많이 국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된장국, 예. 질경이는 실은 그 씁쓸한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씹을수록 부드러운 맛이 나고요. 맛과 향이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경이 된장국 드실 때도 질경이를 살짝 데쳐서 꺼내 놓아요.
그 다음에 장국을 막 끓이다가 데친 질경이를 넣어서 끓여 먹으면 되는데 질경이랑 된장이랑 물 이것만 넣어야 되고 마늘이나 다른 걸 일절 넣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은근한 중독성의 맛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질경이 된장국은 참 나물 음식들은 참 해먹기도 너무 편하지 않아요? 그렇네요. 이게 예. 간단한 요리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질경이 된장국은 꼭 이렇게 양념 막 많이 넣지 말고 된장과 물만 해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고 깨끗한 맛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유, 요거 먹고 싶네요. 네. 그죠? 된장국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질경이도 나물로도 무쳐 먹나요? 네, 질경이 나물 무침은요, 우리 보통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물 무침 할 때도 꼭 먼저 한번 쪄요. 질경이도. 그래서 이 나물에 들어가는 거는 국간장. 네. 네, 보통 양조간장을 쓰면은요, 나물 음식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양조간장은 기본적으로 좀 단맛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국간장의 제일 특징은 뭘까요? 약간 그 육수를 넣지 않아도 그 깊은 맛이 낸다라고 해서 국에다 꼭 넣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나물을 무칠 때도 잘 담근 국간장, 우리 보통 집간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선간장이라고 부르는 이 간장을 조금만 넣어서 들기름이랑 조물조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물조물 무치면 질경이 나물도 완성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반대기 받고 국도 받고 무침도 받는데 다음 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초여름 전에 아까 먹는다고 했던 거의 4월 말부터 5월이 되면 특히 강원도, 울릉도 이런 데서 많이 나는 두릅이 있죠. 저는 이 두릅을 가지고 이 화전민 어르신이었던 분들께 배웠던 음식 중에 제일 특별하고 지금 대먹는 두릅물김치. 정말 제가 애정하는 음식이거든요. 야, 진짜 입맛 음식이네요. 예. 네. 실은 이 두릅을 해서 보통 먹는 거 항상 뭐 많이 드셨어요? 그냥 두릅은? 초장 찍어 먹었죠, 뭐 늘. 그죠. 예. 사실 두릅은 그냥 생으로 먹어도 충분히 그 정말 산향이 가득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씹히는 맛도 좋고 그 두릅이 생으로 먹었을 때도 정말 충분히 즐길 만한 음식인데 그중에서 저는 이 물김치를 해먹는 음식법이 이렇게 우리가 물김치하면 배추도 해먹는 혹은 열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두릅을 무김치에 넣었더니 그 향긋한 향이 물에 배어가지고 제대로 된 정말 나물김치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거에 더 특징이 있었던 거는 제가 배웠던 음식법 그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두릅을 칼집을 내서 살짝 데쳐요. 많이 데치면 안 되고 살짝 데쳐야 향이 안 날아가겠죠. 그리고 감자를 쪄요. 우리 보통 찹쌀풀로 감자하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는 쌀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자를 쪄서 감자풀을 내요. 네. 그래서 감자를 쪄서 이게 으깨는 거예요. 망에 넣어서. 그래서 으깨서 망에 넣어서 걸으면 건더기는 건져내고 이 풀만 쫙 내려가겠죠? 건더기만. 그럼 그거를 이 냄비에 넣고 풀을 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에다가 풀어서 풀물을 쓰다가 김치국물을 만드는데 이 보통 우리 생각한 김치국물은 뭐 젓국도 넣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마늘과 파만 넣는 거예요. 소금이랑. 그렇게 해야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양념이 이 나물의 음식의 맛을 내주니까. 그래서 이 두릅을 무김치를 담으면 한 3, 4일 길게는 2주만 두고 먹게 되니까 3, 4일 후부터 드시는데 2주 안에 드셔야 되는 잠깐 먹는 물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야, 올 봄에는 두릅 나오면 이제 물김치에도 한번 감자 준비해서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아유, 이 나물 얘기하니까 진짜 부담스럽지 않고 또 제철에 나는 봄나물이니까 담백하고도 재료 맛을 잘 살려낸 그런 입맛 음식들을 많이 소개받았습니다. 요즘 이제 오늘 또 방송 듣고 많이 구하러 나가실 텐데 이렇게 한번 가정에서 도전해 보시라 요리법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는 정말 나물은 사실 최소한의 양념으로 바로 해먹는 정말 봄의 그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말 쉽게 해먹는 건 나물 전골.
나물 전골이라면은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멸치 육수라든지 조개 육수 혹은 다시마 육수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냥 냄비에다가 육수 푹푹푹 끓이다가 좋아하시는 뭐 조개나 아니면 쭈꾸미 또 이제 시작되잖아요. 쭈꾸미, 그다음에 소고기 약간 이렇게 우리 전골에 넣기 좋은 불고기용 소고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정말 좋아하시는 달래, 냉이, 그다음에 말 질경이 모든 네. 나물들을 다 생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골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나물이라든지 우리 쭈꾸미나 이런 거를 살짝 데쳐서 바로바로 이 양념은 우리 작년에 담궈놨던 장아찌 국물 같은 거 있죠. 네. 양념들. 그런 거에 부드럽게 그냥 찍어 드시면은 정말 나물 전골 우리 야. 다 한 냄비에다가 둘러앉아서 좋아하는 자기 취향대로 나물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여기에 약간의 들기름이나 이 참기름 살짝 같이 곁들이시면 이 생나물이 주는 그 부담감을 이 소고기 아까 소고기도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런 그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기름기 있는 것들도 함께 드시면 정말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고 건강한 농가의 입맛 음식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한미연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늘 국토부와 LH 직원들 투기 의혹 관련해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까? 네, 그 정부 합동 1차 조사 발표 대상은 이 국토부와 LH 직원 14,000여 명 중 3기 신도시로 지정됐거나 이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된 8곳에 지난 2013년 12월부터 5년 동안 토지를 사고 판 기록이 있는 직원들입니다. 특히 신도시 지정 지역뿐 아니라 인접 지형도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곳의 토지 거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합동조사단은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기존에 확인된 13명 외에 이 땅을 보유한 직원을 추가로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 LH 직원 서너 명은 자진 신고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부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지자체 공무원들의 투기 정황도 속속 알려지고 있죠? 네, 경기도 광명시는 시청과 광명도시공사 소속 직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이 공무원 6명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신도시 부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기도 시흥시도 지난 5일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해서 신도시에 땅을 산 공무원 8명을 확인했는데요. 7명은 자진 신고했고 1명은 조사 결과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시흥시는 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해당 사건 사법 처리를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요? 네, 검찰과 경찰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고위 공무원 연루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 수사를 경찰이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정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라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 검찰은 수사와 영장 청구 그리고 기소에 차질이 없도록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인천과 경기도 부천 지역의 이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의 토지 거래 건수가 이 신도시 발표 직전에 급증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이 때문에 사업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자체 공무원을 넘어서 정치권으로도 이 논란은 번지고 있죠? 네,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모 하남시 의원의 투기 정황이 불거졌습니다. 이 김 의원의 모친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4개 필지 3,500여 제곱미터를 3억 8천만 원에 사들였는데요.
그로부터 1년여 뒤인 2018년 12월 이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 소유권이 LH 등으로 이전돼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모친은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요. 더구나 임야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해서 임대 수익까지 얻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최고위원과 김경만 양이원영 의원 가족의 토지 매입 사실이 잇따라 구설에 올랐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경기도 화성시에 임야 3,500여 제곱미터를 지난 2015년 사들였고요.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는 2016년과 2018년 시흥시 장현동 임야 320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또한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은 기획부동산,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서 수백 명의 돈을 모아서 토지를 사는 방식으로 2019년 광명시 가학동 일대 임야 66제곱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노후에 전원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매입한 땅으로 이 공직에 입문하면서 내놨는데 팔리지 않고 있다라고 해명했고요. 이 김경만 양이원영 의원도 가족이 땅을 구입했을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라면서 해당 토지를 처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 보좌관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 알아보죠. 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70명이나 나왔습니다. 19일 만에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이틀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40여 명이나 나왔는데 그 감염 경로가 아직 미궁입니다. 일단 평창군은 진부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차 접종을 위해 남겨둔 물량을 1차 접종에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은 4주 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주 뒤에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추가로 들어오는 백신을 사용하고 현재 보유 중인 백신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다행히 이달 안에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이 들어오고 코백스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34만 5천 명분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보류했던 만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허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에 대한 효과가 잇따라 확인돼서 유럽 각국이 접종으로 입장을 바꾸자 정부도 이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오늘 그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최종 타결이 된 건가요? 네, 타결이 됐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인상 압박으로 1년 넘게 진행되지 못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어제 타결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방위비는 이전보다 13.9%가 오른 1조 1,000억 원이 됐습니다.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6.5%를 더한 수치인데요. 네. 그리고 지난 4년간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분담금을 늘리기로 했는데 이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6.1% 국방비가 증강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엔 약 1조 5천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5년간 50% 정도 인상이 되는 셈이고요. 다만 과거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도 연 인상률 4%를 넘지 않았었는데요. 때문에 과거 협정에 비해서 과도한 인상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5배 이상을 요구했었고 지난해 3월에 13% 인상안을 잠정 합의한 상태라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년이 아니라 6년간 계약으로 협정과 주한미군 주둔의 안정성을 높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일본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램지어 교수 논문을 비판했다고요?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한 논문을 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일본 시민단체에서 처음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위안부 문제 학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파이트 포 저스티스가 일본의 역사 학술단체와 함께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이들은 램지어의 논문이 전문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이 선행 연구가 무시됐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이고 또 중요한 부분에선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주장만 전개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하지만 램지어 교수의 문제적 논문을 발간하기로 했던 그 학술지 법경제학 국제 리뷰는 이미 논문이 온라인으로 공개됐으니 인쇄본에도 실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궤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6도, 광주 18도까지, 대전, 대구 1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대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는 평소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5배가량이나 짙어져 있고요. 수도권, 충남, 전북 지역엔 초미세먼지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안개가 뒤엉켜 시야도 답답하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